여기서 대략적인 기법들이 8개가 쭉 나와요. 그 8개 중에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한 3, 4개 정도 돼요. ABCD 패턴은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패턴 중 하나다. 그래서 초급 및 중급 트레이더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다. 이 패턴은 단순하고 오랫동안 알려졌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통한다. 지금도 참고하는 트레이더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는 자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매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대개 하루에 2~3번만 거래한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 남은 하루를 즐긴다. 오늘 영상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5분봉 ABCD 패턴, 강세 깃발 패턴, 장초반 구간 돌파 전략,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 장 개시 전 종목 선정 방법, 우위를 만드는 법, 트레이딩 요령, 아침 일과, 데이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 앤드류 아지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한 후부터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하고 평균 연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버는 투자자가 됩니다. 아니,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라고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런 의심은 호기심으로 변하게 되며 당장 내일이라도 그의 전략을 실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략이 간단 명료한 건 둘째치고 전략의 실행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책에 기술되어 있어 이해와 납득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권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 주식 투자의 지혜의 저자 천장팅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벌기 위해서, 수저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첫째, 기본적 분석은 잊고 기술적 분석만 사용하라. 둘째, 단기 투자만 하라. 10분봉이나 30분봉을 보라. 5분봉도 괜찮다. 셋째, 익절과 손절 퍼센트를 정하라. 단기 투자는 이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없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천장팅의 3가지 조언을 개인들도 따라할 수 있게 구체화시킨 책이라는 것을요. 물론 그 역시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큰 손실 후 주변 경험자들의 조언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식생활과 심리 상태까지 바꿔나갑니다. 그렇게 성공한 그는 장 개시 후 한두 시간만 거래하고 나머지는 공부와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앤드류는 컴퓨터를 들고 세계 어디서든 수익을 냅니다. 그는 책에서 몇 가지 확실한 진입 규칙을 체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매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9가지 매매 전략 및 종목 선정 방법, 심리 관리 방법부터 생활 관리 방법까지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의 내용을 총 21개의 포인트로 정리하여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이라이트는 5분봉 ABCD 패턴을 다룬 11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의 나머지 내용까지 꼼꼼히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수익과 자유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책을 따라갈 순 없습니다. 이 책을 매수하여 꼼꼼히 공부해 보신 후 그의 조언대로 투자해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데이 트레이딩은 복권과 다르다. 내가 보기에 투자 경력과 무관하게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벼락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은 도박이나 복권과 다르다. 이 점은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딩에 갖는 가장 큰 오해다. 데이 트레이딩은 언뜻 쉬워 보이고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벼락부자가 되기 위한 편법이 아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어렵다.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오해를 품고 있거나 투자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이 책을 접어라. 차라리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가족과 휴가를 가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만족스러울 것이다.
저자의 강한 어조가 가슴속에 불을 지피는 것 같습니다. 월급에 만족하는 삶,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누리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2.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렇기는 해도 데이트레이딩으로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데이트레이딩은 여러분이 상상한 만큼 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학습 과정을 요구한다.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다만 그것이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종종 나는 트레이더로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이상을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다. 저자는 하루 또는 일주일 정도 배워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의 광고를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려웠던 건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 데이트레이딩은 진지한 사업이며 직업이다. 데이트레이딩은 취미가 아니다. 주말 활동도 아니다. 데이트레이딩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와 같은 하나의 직업이다. 그 세계에 들어서려면 대학이나 직업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큼 진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한다. 건성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트레이딩으로 성공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성공의 상당 부분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데서 나온다. 신중한 계획을 갖고 매수하라. 그리고 계획을 고수하라. 거래 도중에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4. 그럼에도 트레이더가 좋은 이유. 쉽지도 않고 금세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는데 데이트레이더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트레이딩의 큰 장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라이프 스타일, 둘째는 제한 없는 보상이다. 데이트레이더는 매일 집에서 1시간에서 2시간만 일하면 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사장이며 결정을 내린다. 게다가 데이트레이딩을 마스터하면 충분한 보상이 뒤따른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00달러 이상 번다. 자, 여기서 2,000달러 이상이라고 하면 하루에 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번다는 이야기겠죠. 매일 2,000달러는 상당한 금액이며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데이트레이딩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허가증과도 같다. 다만 새로운 경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저자는 당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면 데이트레이딩은 쉬운 출발점이라며 데이트레이딩의 장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되도록 잘 설명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나름 괜찮은 선택이구나, 나쁘지 않은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5. 데이트레이더가 할 일. 데이트레이더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간단하다. 첫째, 비교적 예측 가능한 양상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찾는다. 둘째, 장중에 거래한다. 셋째, 절대 하루를 넘기면서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 데이트레이더는 필요하면 손절을 해서라도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데이트레이더는 장기 추세를 분석하지 않고 기업을 분석하지도 않는다. 단기적인 시장 동향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데이트레이딩은 초와 분을 다룬다. 1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역시 드물다. 뛰어난 데이트레이더가 할 일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인식이 가능하고 일관된 패턴을 찾은 다음 그것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다. 대다수 트레이더는 모든 움직임에 올라타 매매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이는 실수다. 트레이더가 할 일은 과거의 성과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패턴을 고수하는 것이다. 6. 최고의 종목으로 매매하라. 대다수 종목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체 시장의 추세를 따른다. 그러나 언제나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는 소수의 종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이유는 고유한 재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종목들을 활성화 종목이라 부른다. 즉, 활성화 종목이란 시장의 여건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을 말한다. 그런 종목이라면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매일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엄청난 액션이 이루어진다. 그 종목이 바로 데이 트레이더들이 주목해야 하는 종목이다. 7. 종목 선정. 저자는 트레이더의 실력은 종목 선정에서 좌우된다고 말하며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리스크 관리 역시 종목 선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야 할 두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트레이더의 실력은 거래하는 종목으로 좌우된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신규 트레이더가 너무 많다. 그들은 시장을 오판하여 수많은 날을 허비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종목은 일단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이다. 다만 주가가 그저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파악되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 일단 상대 거래량이 높은 종목이어야 한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것이 아닌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상대 거래량을 기록한 종목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전체 시장의 동향과 무관하게 거래된다는 것이다. 데이 트레이더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주요 재료가 있는 종목만 거래한다. 이런 종목들은 대개 며칠 후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찾는 종목 선정의 기본 틀을 정리하자면 첫째, 상대 거래량이 많고 둘째, 주요 재료가 있으며 셋째, 전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저자는 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장 개시 전 그리고 장 개시 후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장 개시 전 종목 선정 방법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 장 개시 전 종목 선정 방법. 사실 종목 선정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막연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자의 설명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라 해보면 수백 개의 종목들 중에서 5개 이내로 종목이 압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방식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국내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의 장전 종목 선정 방법. 자, 이 방법은요, 순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전에 최소 2% 갭 상승 또는 갭 하락한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최소 5만 주 거래된 종목,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 50만 주 이상인 종목, 그리고 평균 실질 가격 변동폭, 이것을 ATR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ATR이 50센트 이상, 마지막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 요 순서대로, 요 방법대로 저자는 장 전에 미리 종목을 선정해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시간의 등락률 상위창을 통해서 저자의 방식대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데요. 먼저 키움증권 1304 시간의 등락률 순위창을 켜줍니다. 보시면 등락률과 거래량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 화면은 등락률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화면에서 거래량이라고 쓰여진 박스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5만 주 이상이 되는 종목들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등락률이 2% 이상인 종목을 이렇게 추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추리니까 총 300개의 종목 중에서 12개의 종목이 추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종목들의 일평균 거래량과 ATR을 살피는 것인데요. 시간의 등락률 상위창 옆에 차트를 열어두고
종목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확인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 이동평균선은요, 차트 밑에 거래량으로 표시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요. 여기 선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평균 거래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5일 거래량의 평균이 대략 35만 주, 20일 거래량 평균값이 147만 주, 50일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 그리고 120일 평균 거래량이 49만 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자료를 체크를 해보면 평균 거래량뿐만 아니라 최근 50일 이내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역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거래일 내에서는 거래량이 살짝 줄어들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거래량은 26만 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차트와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매집을 했고 계속 매집봉의 흔적이 보이고 그러면서 차트가 200일 선 위로 올라타면서 정배열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거래량과 차트 확인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요, 평균 50만 주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너무 구체적인 수치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보장하는 매직 넘버는 없다고 많은 대가들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자의 기준으로 직접 투자를 해보시면 무언가 여러분들만의 감이 잡힐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값이 확립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ATR입니다. ATR은 실질 가격 변동폭을 말하는데요. 자, 저자가 말하는 ATR이 최소 50센트 이상이다. 이 기준을 환율로 적용을 해서 바꿔주면 하루 평균 600원 정도로 움직이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요. 저자의 경우에는 금액 단위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 단위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ATR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충 감이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국내 실전 투자 고수들이 사용하는 기준인 동전주를 거르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TR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도 동전주만 걸러줘도 여러분들이 ATR이 50센트 이상이 되는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자의 기준으로 거래량 체크했죠. 동전주를 제외했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종목을 추려보면은요. 11개가 추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추리는 과정은요. 키움증권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엑셀로 보내기라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엑셀로 변환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종목들을 추려 나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종목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칸을 하나 추가해서 재료를 적어 주시고요. 또 칸을 하나 추가해서 전략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귀하실 때도 그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애초에 전략을 잡았는데 실제로 투자를 했더니 잘 지켜졌는가? 내가 잘한 건 무엇이고 못한 건 무엇인가? 복귀하는 데에도 요 엑셀 파일이 아마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자는요. 추려진 종목의 재료를요. 인터넷 등으로 검색해서 찾아본 다음에 다시 이 중에서 2개에서 3개의 종목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요. 선정된 2개에서 3개의 종목들만 화면에 띄워놓고 잠재적인 진입 구도를 찾는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획을 미리 세운 이후에 장 개시를 기다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책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책을 읽어보시면서 직접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9. 장개시 후 종목 선정. 자, 이제부터
장 개시 후에 종목 선정 방법과 관련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관심 종목 검색에서는 잡히지 않은 새로운 활성화 종목이 장 개시 후 나올 수 있다. 장 개시 후 종목 발굴 조건은 장 개시 전 조건에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다. 바로 상대 거래량이다. 즉, 통상 거래량보다 1.5배 이상 거래량이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종목의 업종도 살핀다. 한 업종에 두어 종목이 나오면 해당 종목은 활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종목의 상대 거래량이 높은 이유는 기관 트레이더들이 그 업종 전체를 많이 거래하기 때문이다. 종목은 대개 업종을 따라 거래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저자가 중요하다, 명심해라 라고 배어있는 부분들은요, 조금 더 유심하게 살피시고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두세 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트레이더의 실력은 거래하는 종목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라도 잘못된 종목에 들어가면 돈을 잃는다. 사실 장 개시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두시면은요, 해당 종목들이 대부분 전날에 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갭으로 뜨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전날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면서 섹터 내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많은 고수, 대가들이 강조하는 주도 섹터일 것이며 주도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장 개시 전에 골라둔 종목이 만약 섹터군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금상첨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 개시 전의 작업이 장 개시 후에도 어느 정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10. 종목을 고른 후. 이제부터 종목을 고른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활성화 종목을 찾으면 개별적으로 트레이딩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대개 3개의 활성화 종목을 골라 3개 화면에 따로 차트를 띄우고 관찰한다. 그러다가 전략을 활용할 여지가 보이면 거래 계획을 세운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 과정이다. 몇 분 또는 몇 초 만에 거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 때도 있다. 몇 달 동안 모의 투자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양보다 질에 집중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트레이더가 있고 수백 가지 전략이 있다. 나는 나 자신과 성향, 그리고 계좌 규모에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선의 진입 구도를 취하고 거래할 가치가 있는 기회를 보기 전에는 거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은 지루한 일일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앉아서 관심 종목만 바라봐야 한다. 사실 데이 트레이딩이 지루하지 않다면 과도하게 매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과매매라는 실수를 저지르는 트레이더가 많다. 과다 매매는 하루에 20번, 30번, 심지어 60번 매매하는 것이다. 이는 돈과 수수료를 모두 잃게 되는 일이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말한 대로 당신의 목표는 자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매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대개 하루에 두세 번만 거래한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 남은 하루를 즐긴다. 11.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입 도구, 진입 전략 첫 번째, ABCD 패턴. 자, 이제부터 매수 매도 타점과 관련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매수 매도 타점 결정은 매수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브랜드 펜볼드는 주식 투자 절대 지식에서 그것을 예비 신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예비 신호를 미리 만들어 두고 해당 예비 신호가 발생되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투자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고민 과정을 제거하여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5분봉 ABCD 패턴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ABCD 패턴은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패턴 중 하나다. 그래서 초급 및 중급 트레이더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다. 이 패턴은 단순하고 오랫동안 알려졌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통한다. 지금도 참고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다른 모든 트레이더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추세는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장에서 당신의 유일한 친구일지도 모른다. ABCD 패턴은 강력한 상승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매수자들은 A 지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그에 따라 주가는 꾸준히 당일 신고점 B 지점을 찍는다. 당신은 포지션에 진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AB 지점에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 B 지점은 이미 많이 상승한 고점이기 때문이다. A 지점에서 매수한 트레이더들은 B 지점에서 서서히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주가가 하락한다. 그래도 아직 진입하면 안 된다.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가가 C 지점 같은 특정 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잠재적 지지선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 계획을 세우고 손절 지점 및 수익 실현 지점을 정할 수 있다. C 지점, 즉 특정 지점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먼저 C 지점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 C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여기에서 거래 계획을 세우고 손절 지점과 수익 실현 지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요 부분 C 지점의 특징,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 지점은 최초 상승을 시작한 A 지점의 저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C 지점은 어느 정도 보합 구간으로 움직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합 구간이라고 하면 책에서 예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5분 봉상 3개 정도의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보합 국면 동안 계속 주가를 지켜본다. 그리고 포지션 규모와 손절 및 익절 계획을 선택한다. 주가가 C 지점에서 지지되면서 D 지점이나 그 위까지 오를 것을 예상하고 C 지점 근처에서 진입한다. 손절 지점은 C 지점의 저점이 뚫릴 때다. 이때 손절한다.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트레이더는 ABCD 패턴이 정말로 통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D 지점에 이르러서야 매수한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줄이는 동시에 리스크를 키운다. 주가가 오르면 D 지점에서 포지션의 절반을 매도하고 손절 지점을 진입 지점, 손익 분기점으로 올린다. 주가가 수익 목표에 이르렀을 때 또는 상승세가 약해졌거나 매도자가 가격 변동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될 때 남은 포지션을 매도한다. 주가가 5분 차트에서 신저점에 이르는 것은 매수자들이 거의 지쳤다는 좋은 지표다. 자, 저자의 ABCD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애매한 지점이 바로 C 지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자를 해보시면 급등 이후에 수많은 저점 후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C 지점이 저점이라고 쉽게 인지되는 것이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하락한 후에 멈춤이 발생한 모든 지점이 저점이라는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책에서는 VWAP이라는 지표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VWAP 지표를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VWAP 지표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부르고요. 가격 이동평균이라는 개념에 거래량이라는 지표를 첨가한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요, VWAP 지표를 C 지점을 확인하는 지지선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VWAP 지표는 키움증권에서는 확인이 어렵고요.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표 설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트레이딩 뷰, 구글에서요,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위쪽에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1시간봉, 5분봉, 1봉, 주봉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자의 말대로 5분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표는 어디에서 설정을 하느냐? 여기 위에 보시면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VWAP이라고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VWAP. 그럼 여기에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 VWAP 지표가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 파란색 선이요, VWAP 선입니다. 자, 최근에 상승세가 나온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저자의 ABCD 패턴에 따르면요, 요 지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5분 봉상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기준선으로 VWAP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5분 봉입니다.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요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저점인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가 저점 같아요. 그런데 VWAP 지표와 물론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봤더니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저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보면 자, 이렇게 닫고 나서 짧은 캔들로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저점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건 역시나 여러분들 확신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보장을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 지표라는 건 확률적 개념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 지점에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하는 캔들을 하나 정도는 더 확인하고 매수를 실행하는데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조금 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B 지점은요, 10시 이전에 10시 이전이라고 하면 장 개시한 후 1시간 그 사이에 이 B 지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요. 보통 이 B 지점에서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거래량을 살펴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이 B 지점에서 전날보다 1.5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신고가, 5분 봉상 신고가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이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 차트만 봐도요, 이 지점이 저점인가? 반등 신호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는 저점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VWAP 지표를 활용하면 이런 착각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VWAP 차트를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 다시 저점이 하나 나왔고,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VWAP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C 지점을 저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는데요. C 저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선이 필요하다. 기준선은 VWAP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선에 닿았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C 지점에서 5분 봉상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2개 봉 이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보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5분 봉상의 이 저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 영역에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C 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 매수하는 것이냐? 자, 이 C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C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캔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요 5분 봉이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하고 다음 캔들 여기 지점 또는 여기 영역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거든요. C 영역이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손절 라인과 매수 지점이 거리가 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손익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익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손절 지점과 매수 지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여기 지점에서 빠르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점에서 충분히 조금 더 보시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다시 저점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 바로 진입하셔도 좋고요.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정하는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실제 시장의 움직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때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응이죠? 여기가 절대적인 손절 라인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적절하게 작은 손실만 보면서 일부 물량을 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전미 투자 대회에 3회 연속 우승을 한 데이비드 라이언은 돌파 매매를 주로 사용하는데 돌파 지점에서 매수를 실행해서 그 지점에서 바로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신은 즉시 50% 물량의 50%를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파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그 지점에서 바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매수한 것인데 그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나의 물량을 바로 줄여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는데 가격이 내가 매수한 지점에서 좀 떨어진다 또는 이 보합 구간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즉시 물량을 줄여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 상황에 맞게 또는 종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점 신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반등 신호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는데 다행히 여기 가격에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버티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죠. 근데 저자는요, 이 수익을요, 빨리 실현시킵니다. 길게,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고요. 이 장대 양봉의 근처에서 물량의 50%를 익절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익절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최초로 윗골이 나오는 경우, 자, 이 윗골이라는 건 매도세가 출현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50% 해주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일선 최초로 이탈하는 지점에서 매도를 해주거나 또는 여기에서 익절을 한 다음에 자, 저자는요 5분봉 신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전량 매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5분봉 신저점 어떻게 확인하느냐? 5분봉 캔들 저점을 보는 겁니다. 저점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 저점. 자, 저점이 어떻게 되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근데 처음 5분봉의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계속 상승하다가 낮아졌죠. 이 지점이 5분봉의 신저점입니다. 여기에서 물량을 다 털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자는 아침 한두 시간 만에 수익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분봉 ABCD 패턴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들어맞는다라고 책에서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패턴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Vwap 지표가 무적의 지표다, 매직 지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 Vwap 지표는요.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곳에서의 밴드 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나 전환선으로 사용이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트레이딩 뷰 화면을요. 키움증권 차트와 동시에 띄워놓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탭 키를 눌러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5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선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렇게 긴박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뷰 화면을 V압 지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진입도구 두 번째, 강세 깃발 모멘텀. 자, 강세 깃발 모멘텀 전략은요, ABCD 패턴의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자, ABCD 패턴에서 보합 C 지점은 B 지점 아래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상승의 힘이 크다면 B 지점 근처에서 보합 구간이 형성되면서 추세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강세 깃발형 패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강세 깃발형은 대개 소형주에서 대단히 잘 통한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보합 구간으로 버틴다는 것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매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에서 매수세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강세 깃발형이 시작되기 전에 매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 기회를 노린다. 하지만 강세 깃발형은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격이 급하게 무너지는 경우 손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패턴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강세 깃발형은 대개 여러 보합 구간을 보여준다.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합 국면에만 진입한다. 세 번째 이후의 보합 국면은 위험하다. 보합 국면이 너무 길게 이어져서 매수자들이 곧 주도권을 잃을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 강세 깃발 패턴을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세 깃발 패턴에서도요, 절대 이 장대 양봉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보합 구간을 기다리라고 저자는 강조했고요. 자, 이 보합 구간에서 보합 국면의 상승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손절은요, 이 보합 구간의 하단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고요, 손절하고요, 매수 후에 장대 양봉, 매수 후에 장대 양봉에서 물량의 50%를 익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익절을 해주면은요, 손절 지점을 첫 번째 보합 국면의 하단이 아니라 자신이 매수한 지점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본절 컷으로 변경해 주는 거죠. 자, 또는 여러분들 상승세가 약해지거나 변동성이 심해지면, 매도세가 커지면 전량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저자는요, 3차 보합 국면에서는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략은 소형주에 잘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여러분들 상승세가 약해진다라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이 화면은요, CCS라는 종목의 차트 움직임, 3분봉 기준입니다. 3분봉 기준 차트 움직임을 녹화한 건데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CCS가 28%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상한가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밑으로 푹 빠지는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로 바로 못 가고요. 여기에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팍 내려가고, 팍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 움직임을 여러분들 표시를 해드리면요, 상한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누군가가 밑으로 내리꽂은 겁니다. 이렇게 내리꽂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누군가 또 다시 팍 꽂아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누가 딱 꽂아버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물량을 털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원래는, 물론 파동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갔는데 갑자기 푹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푹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추세가 이제 좀 끝났다, 상황이 이상하다, 상승세가 약해졌다, 매도세가 커졌다 라고 인식하시고, 그때는 전량 매도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요,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자의 전략을 활용해 보시면서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 몸소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정의를
내려보시는, 이 저자가 말한 이 상승세가 약해지는 것에 여러분들만의 정의, 변동성이 심해진다라는 것의 여러분들만의 정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3. 진입도구 세 번째, VWAP 트레이딩.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이하 VWAP은 데이트레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표다. VWAP은 근본적으로 거래량을 고려한 이동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이동평균은 가격만 토대로 계산된다. 반면 VWAP은 모든 가격에서 거래된 주식수도 고려한다. VWAP은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 누가 가격 변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지표다. 주가가 VWAP 위에 있으면 매수 우세, 주가가 VWAP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우세로 판단할 수 있다. VWAP은 종종 기관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들은 대규모 포지션을 매도한 후 해당 주가를 VWAP 수치와 비교한다. VWAP 밑에서 체결된 매수 주문은 잘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평균 가격 밑에서 매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주문을 넣어야 하는 기관 트레이더는 VWAP 근처에서 매매하려고 애쓴다. 이런 경향을 아는 데이 트레이더는 VWAP 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장 개시 후 첫 5분 동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는 주가 방향성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다. 특히 상당한 물량을 매수하려는 대형 기관 투자자가 있다면 주가는 VWAP 위로 튄 후 더 오를 것이다. 이때가 데이 트레이더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다. 반대로 주가가 VWAP 아래로 튄다면 그것은 적극 매도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자는 VWAP 속성을 활용하여 장 초반 가격이 약 5분가량 VWAP 위로 올라타서 어느 정도 보합이 유지되는지 살핀 후에 매수에 가담한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에 트레이딩 뷰와 증권 화면을 함께 띄워놓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4. 진입도구 네 번째, 장 초반 구간 돌파. 장 초반 구간 돌파 전략은 상당히 유명한 트레이딩 전략에 해당한다. 장이 열릴 때 활성화 종목은 시장으로 들어오는 대량 매수 매도 주문으로 인해 격렬한 가격 변동을 겪는다. 첫 5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대량 거래는 오버나이트 포지션 보유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손익을 실현한 결과다. 동시에 일부 신규 투자자는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매수에 뛰어든다. 반면 주가가 개파락하면 일부 투자자는 당황한 나머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보유 물량을 던진다. 다른 한편 일부 기관은 이 급락이 좋은 매수 기회라 여긴다. 그래서 할인가에 대규모 포지션을 사들이기도 한다. 이처럼 활성화 종목은 개장 때 복잡한 대중 심리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규 트레이더는 적어도 5분 동안, 그 이상도 좋다. 적어도 5분 동안은 장 초반 구간이 전개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이를 5분 ORB라고 부른다. 일부 트레이더는 30분이나 심지어 1시간까지 더 오래 기다려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파악한다. 그 다음 30분 또는 60분 돌파 거래 계획을 세운다. 시간 기준이 길수록 변동성이 적다. 대다수 진입 구도의 경우처럼 ORB 전략은 중형주와 대형주에 가장 잘 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종목은 격렬한 일종 주가 등락을 보이지 않는다. 갭상승하거나 개파락한 소형주 또는 동전주에는 이 전략을 추천하지 않는다. 거래 구간의 상단 및 하단은 5분봉이나 15분봉, 30분봉, 60분봉의 고점 및 저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ORB, 장 초반 구간 돌파 전략은 매수 타점만을 제공하므로 매도 전략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손절 라인을 VWAP과 가까운 저점으로 설정하고 수익 지점을 5분봉상 신저점에 이르면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전략을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5분 봉상 상단 지점과 하단 지점을 확인하는 거죠. 보시면은 V왑 지점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단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요, 계속 지켜보다가 이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지점, 요 상단 지점의 위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V왑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매수하면 손익비가 좋은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손절은요, V왑 근처의 저점이나 또는 V왑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지점, 그리고 익절은요, 5분 봉상 신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요, 전략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 전략을 다시 순서대로 저자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좋은 교재처럼 잘 쓰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요, 총 9개의 전략이 소개가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에 소개된 나머지 5가지 전략도요, 읽어보시면 정말 써보고 싶을 정도로 기본과 이론에 충실한, 그리고 납득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5. 자신만의 전략을 개발하라. 트레이더는 계좌 규모, 할애 시간, 경험, 성격 등 개인적 요소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당신도 자신만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트레이딩 전략은 각 개인에 맞춰 고도로 개인화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트레이딩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다.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법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나는 많은 지표를 수반하는 전략에 회의적이다. 차트의 지표를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데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보를 아주 빠르게, 때로는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표들이 많다면 오히려 지표의 신호들이 서로 상반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16. 우위를 만드는 법. 계속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는 1분 차트 또는 5분 차트 트레이더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60분 차트 트레이더일지도 모른다. 다른 트레이더는 일간 차트 또는 주간 차트 트레이더, 스윙 트레이더일지 모른다. 시장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다. 이 책에서 당신이 배운 내용을 당신의 성공이라는 큰 그림을 구성할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라. 또한 자신을 위해 개발한 모든 전략에 반드시 이름을 붙여라. 전략에 이름을 붙이면 정체성이 생긴다. 이는 계획 없이 거래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17. 트레이딩에도 요령이 있다. 나의 트레이딩 철학은 서너 개의 확실한 진입 구도만 마스터하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어 개의 최소 진입 도구로 구성된 단순한 트레이딩 방법을 따르면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실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트레이딩의 심리적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거래로 수익을 내려면 아침 일과, 관심 종목 구성, 거래 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거래 시작, 계획에 따른 거래 실행, 일지 작성 및 복귀, 이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든 거래에 진입하고 탈출한 이유를 적어라. 18. 아침 일과. 나는 매일 같은 일과를 따르며 트레이딩 절차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 45분에서 60분 동안 조깅을 한다. 그 다음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거래하기 전에 몸에 활력이 없으면 부실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산소 운동이 의사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심리학적 기능과 능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우리의 기분은 신체적 상태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하는 미묘한 요소에도 좌우된다. 트레이딩에서도 모든 측면에서 현재 상태보다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9. 카드에 계획을 적어라. 나는 관심 종목이 절차에 따라 결정되면
그 후에는 추가하지 않는다. 새 종목을 검토하고 거래를 계획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장 개시 전까지 관심 종목을 어떻게 거래할지 계획을 카드에 미리 적어둔다. 카드에 적는 이유는 개장 전까지 각 종목에서 본 내용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매수 진입 구도가 나오는 경우의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진입 구도가 나오기를 원하는가? 수익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 손절 지점은 어디인가? 거래가 타당할 만큼 수익 구간이 큰가? 거래를 계획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강점을 얻을 수 있다. 전투 계획을 세운 상태로 들어가서 계속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계획을 적은 카드를 가까이 두면 쉽게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장 시작의 불안을 없애준다. 개장 때 내가 하는 일은 매수 신호와 계기를 찾는 것이다. 관찰 종목에서 진입 구도가 나오고 진입 신호가 포착되면 나는 고민 없이 진입한다. 어차피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 매수 후에는 매도에만 집중한다. 어떤 사람은 매도가 트레이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면 계획대로 하면 된다. 이는 거래하는 동안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거래가 끝난 후에는 카드에 적힌 내용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복기한다. 나는 많은 트레이더가 있는 주요 단계 중 하나가 복기라고 생각한다. 잘한 일은 무엇일까? 잘못한 일은 무엇일까? 더 빨리 팔았어야 했을까? 같은 질문은 모두 트레이딩 전략을 개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단지 좋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완벽한 트레이더가 된 것은 아니다. 손익을 처리하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래 내역과 교훈이 될 만한 모든 내용을 적거나 영상으로 기록해 과거의 다른 교훈들과 같이 정리해둬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라. 어떤 교훈은 다른 교훈보다 뼈저리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라. 올바른 절차와 방식으로 집중하면 성공 트레이딩에 이르는 길을 설계할 수 있다. 20. 데이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방법. 최대한 많이 배워라. 다만 이 책을 비롯한 모든 것에 관해 건강한 회의를 유지하라. 질문을 던져라. 전문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자신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매달, 매일, 심지어 일중에도 시스템을 조정한다. 매일이 새롭다. 핵심은 트레이딩 기술과 절제력을 연마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법이다. 21. 돈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라. 꾸준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근거를 갖추는 데 집중한다. 반면 아마추어는 매일 돈을 버는 데 집중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다. 나는 트레이더로서 의식적으로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의 초점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탁월한 리스크, 보상 기회를 찾아 거래한다.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은 트레이딩 기술을 마스터하고 좋은 거래의 핵심 요소를 파악한 결과다. 돈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거래를 실행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마치며 글이 양이 많은 책이 아님에도 책은 알찬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책에는 효과적인 리스크와 계좌관리법, 봉차트 읽는 법, 성공 사례 들여다보기, 초보 트레이더들을 위한 다음 단계 등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성공 사례 들여다보기 하고요. 초보 트레이더들을 위한 다음 단계 등 요 내용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작고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경험을 쌓기 시작하는 동안에는 실패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지점만 딱 넘으면 쉬워지는데 말이죠. 100억을 모으는데 가장 힘든 구간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처음 1억을 모으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100만 유튜버들 역시 처음 1000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회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한 사람의 경우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빨리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방정식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뭐든지 끝까지 하는 그 자세 태도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많은 부자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만큼 또는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부자의 선 채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